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하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683페이지 로마자 8번 생활방해 공해에 대한 책임 보겠습니다. 삼하열혈TV 진짜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도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서설 오늘날 산업화와 인구 집중으로 말미암아 매연, 배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를 생활방해 또는 공해 또는 환경오염이라고 한다. 생활방해 내지 공해에 관하여는 민법은 상린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헌법은 제35조 1항에서 환경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해를 규제하는 법률로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다수의 개별법이 두어져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공해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공해의 경우에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제한된 경우에 사업자에만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밖의 경우는 물론이고 그 경우에도 과실 이외의 요건은 1684페이지 모두 750조에 이야기된다. 그런데 750조는 공해와 같이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예상하지 못하고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공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양가일본의 요건상의 문제, 방가일본의 고의과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은 일정한 경우에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고의과실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나 나머지 경우가 문제이다. 그에 대해서는 이 무과실 책임 규정의 유추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 그리하여 엄격하게 주의무 위반을 요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리하여 일부 견해는 손해배상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방지 설비를 하고 있거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더라도 과실을 인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방가일본의 위법성 오늘날의 기업활동, 일상생활에서 공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공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무법하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그 기준으로 제217조 2항의 수인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사회공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어야 할 정도를 넘는 경우에 위법하다고 해야 한다. 방금 3번의 인과관계 공해 가운데 소음, 진동, 일조 방해 등과 같이 직접적인 것은 인과관계의 증명이 용이하다. 그러나 대기, 물 등의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인 것은 인과관계의 증명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이 요건의 증명을 위하여 개연성설, 신개연성설과 같은 특수한 이론들이 주장되고 있다. 개연성설은 인과관계의 증명은 개연성의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즉 원고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되고 그 증명이 되면 피고는 반증으로서 인과관계의 불존재를 증명하여야만 면책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개연성설은 간접 반증이라는 개념을 공해 책임에 도입된 것으로서 인과관계의 발전 과정은 몇 단계 나눈 뒤 그중 일정한 단계가 증명되면 나머지 단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을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간접 반증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원고의 증명 책임을 완화하려는 견해이다. 판례는 처음에는 명시적으로 개연성설을 반대하였으나 그 후 개연성설을 인정하였으며 근래에는 신개연성설을 채택하고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있어서 가해 행위와 손해발생 가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당하면 의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이른바 오염물질인 폐수를 바다로 배출함으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유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 행위와 1685페이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를 관하여 가압적이라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은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외한 원인 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 형평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이 판례는 그 밀레니엄 시대에 그 1999년에서 2000년으로 갈 때 민사 10대 판결인가 선정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양가로 3번에 토지 소유자의 토양 오염이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은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토지 소유자의 토양 오염이 거래 상대방 및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고 한다. 그 판결을 인용한다.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 오염 물질의 토양에 유출되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 오염을 위반했음에도 오염 토양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 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 행위로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타당하다. 그리고 위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 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그 토지를 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 토양 정화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그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 위법 행위로 인하여 오염 토양 정화 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 비용에 지출이라는 손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오염 토양 정화 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양가로 4번 공동불법 행위와의 관계 공해는 다수의 가해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가운데 각각의 가해 행위가 단독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때에는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환경정책기본법도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각각의 가해 행위가 단독으로는 손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다른 행위자와의 경합에 1686페이지에 의하여 비로소 손해를 발생시키는 때이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1번에 피해의 기여 정도에 따른 분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2번에 가해자 불명의 경우에는 모든 가해자의 연대 책임을 지나 각자의 관여도가 증명된 경우에는 각자의 관여 비율에 상응하는 책임만 진다는 견해. 3번에 모든 가해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수인 상호간에는 기여의 정도에 따라 분담하고 그 손해를 배상한 바는 다른 침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 있다. 사견으로 이 경우도 일종의 공동불법 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가해자는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내부적으로 기여에 따른 부담 부분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5번은 생활방해의 방지 청구. 생활방해 내지 공해는 대체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외에 장래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제217조는 생활방해가 인용해야 할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방해되는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적당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방해 종시를 청구할 수 있다. 견해에 따라서는 장래의 손해도 그 발생이 확실하고 그 배상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인정할 것이라고 한다.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판례. 양가르기역 1조 방해에 관한 판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 우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1조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1조 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 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1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1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존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1조 방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1조 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호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건축 후에 신설된 1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1조 이익이 객관적으로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의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및 이령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1687페이지 1조량이 감소하는 1조 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1조 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 선호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인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여기에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1조 이익이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이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 건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1조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에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 학교를 전후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1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1조 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1조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 건물이 난량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1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 건물 신축 결과 피해 건물의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학기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1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1조 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1조 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서 발생하는 1조 방해의 정도, 가해 건축 신축 후 이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을 끼치는 전체 1조 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1조 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1조 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방해하는 1조 방해 시간이 전체 1조 방해 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1조 방해 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1조 방해 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1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피해 건물이 발생한 1조 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 건물이 신축되고 그 기존 건물과 인접 건물로 인하여 생긴 위형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은 인접 건물의 신축 전에 기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여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축된 인접 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게 된 일조방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인접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낙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가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미 기존 건물과 인접 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 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당초 기존 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 방해에 대해서는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수인할 의무가 있었던 이상 신축 가해 건물로 생긴 일조 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 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1688페이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해 건물이 이미 타인 소유의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일조 방해의 정도가 심화되어 피해 건물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허락된 경우에 신축 건물 소유자는 피해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때 다른 기존 건물의 일조 방해가 이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신축 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신축 건물의 소유자는 이미 건립되어 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 방해를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수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고 반대로 기존 건물의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실제로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에 의하여 생긴 이변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린관계에 있는 이웃 간의 토지 이용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요청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에 기초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의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함으로써 피해 건물의 소유자가 입게 된 재산적 손해가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피해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부담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 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 방해의 정도, 가해 건물 신축 후에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이 끼치는 전체 일조 방해의 정도,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 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 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 방해 시간이 전체 일조 방해 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비교적 초심 판례입니다.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이행 의무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일조 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 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데도 과실력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 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일조 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그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이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공작물 등의 소유자로서는 공작물 등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 등의 종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공작물 등의 이전 비용이 그 공작물 등 교환 가치를 넘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 비용 상당액을 통상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이전 비용 등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하는 경우에
장래 그 공작물 등의 사용 수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그 이전 비용 등에 포함하여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남다른 미은의 조망이익 침해에 관한 판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우가 아니냐. 1689페이지.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상한 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이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은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이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의 조망 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는 건물의 건축, 사용 목적 등 피해 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 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 방해의 상황 및 건축, 사용 목적 등 가해 건물의 상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 측이 해이를 가졌는지의 의무, 조망이익이 피해 이익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결과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했던 경우에 그 타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유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이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밀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 없으며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형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리게 되는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상한 이익의 침해를 일구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면적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 침해일 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 1690페이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을 나타내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계곡의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건물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 조치와 손해배상 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이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양가로티가 소음에 의한 침해,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 행위의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중대하다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 사유를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양가로리을 생활이익에 관한 수인한도의 판단, 일조 장애,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한정함에 있어서 생활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만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 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가.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 정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지나갔는데요. 생활방해, 공해에 대한 책이 딱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또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